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7페이지, 자, 콘크리트 시공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크리트 시공 파트는, 자, 요 분야는 건축 시공 이 표준 시방서 내용입니다. 표준 시방서. 자, 표준 시방서라는 것은 건축 시공에 대한 보통 설계 도면에다가, 자, 공사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각 공사마다 시방서가 있는데, 각 공사마다 시방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뭐 최대치나 최소치나 이런 규정을 정해놔야 돼서 그것을 해놓은 것이 표준 시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시방서적인 측면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까?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 운반과 관련돼서 알아두실 거는 이 3번에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 시간 한도입니다. 그래서 운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3번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이 콘크리트 사용 시간 한도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비고 나서 사용 시간 한도.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같은 시간대가 많이 나옵니다. 이 주의해 줄 것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씨 미만일 때하고 25도씨 이상일 때하고 차이가 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응결 경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25도씨 이상과 25도씨 미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5도씨 미만일 경우는 120분 이내, 바로 2시간 이내에 사용하라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그리고 25도씨 이상일 때는 90분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용 가능 시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주의할 점이 어떤 점인가 하면 저거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159페이지 타설에서 보시면, 타설에서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하고 혼돈이 없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타설적인 측면. 콘크리트 타설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타설인데, 타설적인 측면인데, 거기에 6번에 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하고 시간 간격, 요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 그래서 요거는 25도씨 미만일 때 150분이 됩니다. 2시간 반 이내에 하라는 것이고, 25도씨 이상일 때는 우리가 120분 2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이겁니다. 한 번에 콘크리트를 많이 타설하게 되면 한 번에 전체를 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어서 나갈 때, 그럼 여기 붓고 다음 부을 때 요 시간 간격 한도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시간 간격 한도거나 아니면 이겁니다. 공사 도중에 사고가 발생이 돼서 계속 콘크리트 타설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비 이제 고장으로 인해서 그걸 곤치기 위한 시간 한도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어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계속 타설 중 이어붓기 시간 간격 한도는 이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물 비빔하고 나서 물을 비비고 나면 일정 시간 이내 응결 경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용 시간 한도하고 물 비빔 해가지고 물 비빔을 해서 얼마 만에 탓을 하라, 그 내용이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 비빔해서 사용 가능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사용 가능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바로 이제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붓기 시간 간격 한도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콜드 조인트가 발생이 됩니다. 이 콜드 조인트의 시간 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원위치 하셔서 157페이지 자 4번 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자, 운반 및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자, 이 운반이나 타설 시, 운반이나 이런 타설 시에 가수는 물을 가는 항이 하지 말아라. 가수해서는 안 된다. 더할 가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탓을 할 때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콘크리트, 자 우리가 펌프카로 폴낼 때 뻑뻑하면 댐비빔이 되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럼 공사가 힘들어지니까 물을 갖다가 펌퍼카 그거 기사분이나 아니면 레미콘 오신 분 있죠? 그 에지텍 트럭 몰고 트럭 믹스 몰고 오신 분이 물을 뿌립니다. 빨리 타설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가수하면 강도가 어떻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자, 그런 측면을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8페이지 2번에 타설 전에 준비가 나옵니다. 타설 전에 준비에서는 여러분들 1번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타설 전, 시공자는 타설이나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구나 이런 것을 계획대로 배치는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타설 시 앞서 타설 장소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부짐이나 철근 등에 미리 살수를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부집의 곳을 알아두실 거, 2번에서 이제 그 부집에 미리 무엇입니까? 특히 목재 그 부집일 때는 특히 살수를 미리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집에 살수를 해주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콘크리트의 수분을 갖다 그 부집이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살수를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목재 그 부집일 때는 흡수율이 높아요. 물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에 물이 필요한데 그 부집이 물을 흡수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 시마다 시공 연도가 떨어져요. 그 부집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전에 미리 물추김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설 위험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 타설 위험 쪽에서는 우리가 봐두실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타설 위험이 컨스트럭트 조인트, 시공 줄눈, 시공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공 계획에서 조인트 줄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설 위험을 시공 줄눈 또는 시공 위험이라고 칭합니다. 공사 시공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위험이다 또는 생기는 줄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위험, 시공줄눈적인 측면을 봐두실 때 1번에
타설 이음부의 위치나 형상 처리 방법은 구조 내의 내구성이 손상하지 않는 것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타설 이음부는 구조 부재의 내력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요. 2번. 그래서 타설 이음부 위치적인 측면, 타설 이음부 위치적인 측면 알아두시고, 이거는 구조, 이 부재, 구조 부재는 하중이나 외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우리가 구조 부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구조 부재의 내력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 둬야 돼. 구조 부재의 내력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 우리가 두게 됩니다. 적은 곳에 이 타설 이음부를 두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서 거기에서 기억, 니은 나오는데 기억 개념만 정확히 공부해 두세요. 타설 이음부 위치는 기억을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그때 보나 슬래브, 바닥 슬래브나 지붕 슬래브 나오죠. 그러면 전부 다 수평부재죠. 수평부재입니다. 보 내지 슬래브잖아요. 슬래브. 이 수평부재가 됩니다. 수평부재. 이 수평부재의 보나 슬래브의 경우는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부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바닥판 슬래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 겁니다.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게. 이 경우는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둡니다.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 것은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 겁니다. 직각으로 두라는 겁니다. 직각 방향으로. 그래서 스팬 중앙부근의 주근의 직각 방향으로 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팬이라는 것은, 이 스팬은 영어로 스팬이죠. 한글로는 경간이라고도 쓰고 또는 간 사이 이렇게 칭합니다. 간 사이.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둥과 기둥이 있을 때 연결하는 수평부재인 보나 이 슬래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가 바로 스팬 개념이 되는 거죠. 간사입니다. 그래서 중앙부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중앙부근은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가 됩니다. 전단력이 최소인 곳이 됩니다. 최소인 곳이고, 주근은 축방향 철근이 주근입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 가는 줄근을 우리가 주근이라고 칭합니다. 주근에 직각으로 들어간 것은 수직으로 이렇게 두라 이거죠. 이음 단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입니다. 경사직에 이렇게 이음 단면을 두면 이음 단면이 커져요. 그래서 직각으로, 주근의 직각 방향 수직으로 둬야지 이음 단면이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주세요. 중앙 부분에서, 그거 체크하세요. 스팬에 어디에서 준다? 중앙 부근에서 되네. 중앙 부근에서 두고, 그 다음에 주근과 무슨 방향? 직각 방향으로 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고, 보통 이어붙기 위치는 이렇게 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어붙기는 첫 번째,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돼.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고, 이어붙기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시면서, 두 번째, 이음 단면을 최소화시켜 줘야 돼요.
이염 단면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염 단면을 제축방의 직각으로 둡니다. 이염 단면을 이 부재축의 제축 방향에 우리가 직각으로 이염 단면을 둡니다. 직각으로 이염 단면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첫째 수직 부재들. 자, 그래서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의 경우는 수직 부재잖아요. 그러면 기둥벽은 압축력을 받아요. 누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단력은 행력이 작용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 부재인 이 부재는 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치 부재하고, 아치 부재도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죠. 그래서 이 두 개 부재는 2번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위에 2번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염 단면을 제축방의 직각으로 최소화만 시켜주면 됩니다.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전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르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런데 수평부재는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평부재의 경우는 이 보라 이런 슬래브 바닥판의 경우는 전단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 내용에 1번, 2번을 둘 다 만족해야 돼요. 1, 2번을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1번, 2번을 동시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아까 보나 슬래브는 두 개를 동시 만족해야 돼.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니까 중앙부에서 하고요. 이염 단면을 최소하기 위해서 제축 방향의 직각으로 우리가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염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4번의 타슬 개념이 나와요. 자, 이 타슬 부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4번 타슬에서는, 아까 6번 알아두라 했죠? 6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4번을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해서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그 사이를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1회 타설을 하도록 계획된 구역 내에서는 콩그 일체가 돼 연속 타설이 기본 원칙이에요. 이어붙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연속 타설이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 장소의 시공 조건 등의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타설 속도가 너무 빠르도 이 급부집에 가해지는 척압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타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자유 낙하 높이는 콘크리트 분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 자, 보통 콘크리트 낙하 높이가 높으면요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1m 이하에서 보통 그래서 자유 낙하 높이를 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너무 높은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정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 낙하 높이로 해주라. 그리고 아까 6번 해드린 거요거 절대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냈어요. 부어넣기 시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하고, 아까 콘크리트 물비빔하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짐이 나옵니다. 자, 다짐은 1번이 목적이죠. 다지는 의입니다. 목적적인 측면 1번에 해놨습니다. 5번에 다짐해서,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의 그 부지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 충분히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얻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짐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2번 꼭 체크하세요. 2번. 그래서 5번의 다짐에서는 2번을 잘 봐두세요. 2번. 자, 콘크리트 다지기는 원칙은 뭐가 된다?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입니다. 내부 진동기 사용이. 그래서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진동기는 최근 2인 1조로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옛날은 혼자 했는데 지금 2인 1조로 많이 다니고, 아니면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내부 진동기는 꽂이식 막대형 진동기, 이걸 갖다가 뭐 봉형 진동기 또는 동상 진동기라고도 칭합니다. 이거 근데 교재 요걸 많이 씁니다.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예외는 뭐다? 거푸집입니다. 자, 벽 두께가 너무 얇아요. 그러면 벽도 피복 두께 유지해야 돼요. 철근 간격 유지해야 되죠. 이렇다 보니까 진동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럼 내부 진동기 사용이 어려울 때는 무슨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푸집 진동기를 우리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페이지 160페이지에서 보시면 5번에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 개념이 나와요.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적인 측면을 공부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번에 니은에 보시면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내야 된다. 연직 사용을 하라 이거죠. 연직 사용. 그래서 내부 진동에서 연직이라는 것은 뭐다? 수직으로 연직 사용을 하라는 거다. 찔러넣어라. 그러면 연직이 지구 중심 방향이 연직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 수직으로 찔러넣어라. 수직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뒤에 삽입 간격이 나와요. 연직 사용을 하고요. 삽입 간격은 자 0.5m 이하입니다. 500mm가 되죠. 메다니까 미리로 따지면 500mm, 50cm 됩니다. 그래서 500mm 이하. 이게 옛날에는 제가 초반에 갔을 때는 0.6m였거든요. 시방서 개념이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0.5m가 됩니다. 0.5m. 0.6m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만 0.6m고 기본은 얼마? 0.5m, 500mm 이하로 삽입해서 진동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이 적정 시간이에요. 디귿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해주라. 적정 시간 진동을 주라 이 뜻입니다. 적정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쓰는 것이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멘트 풀이죠. 시멘트 페이스트가 자 표면에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적정 시간 진동을 주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진동을 주면요, 가벼운 뭐다? 시멘트 페이스트가 풀이죠? 위로 떠올라요. 왜냐하면 진동 주면 약간 올라오죠. 여러분들 고깃구도 육즙이 위로 싹 올라오는 거지. 그와 같이 진동, 적정 시간 진동을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시방서가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이게 몇 번 바뀌었어요. 옛날은 80년도 시방서는 이겁니다. 3, 40초였다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00년 초반 때까지는 이제 보통 2006년도까지는 5에서 15초였다가 2006년 시방서에서는
다시 2013년 이후의 시방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시방서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5에서 15초 하라니까 애매하잖아. 시간 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겁니다. 적정 시간 진동을 줘야 돼.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을 주는 것이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예.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멘트 풀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상부로 부상할 때 상부로 이 약간 부상 떠오른다는 거죠. 상부로 표면 부상할 때까지 하라. 그래서 이래야지 적정 시간 진동을 줘야지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됩니다.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안 됩니다. 오래 진동을 주는 건 안 좋습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를 유발시킵니다. 재료 분리가 발생해요. 재료 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도 저하를 가져온다.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장시간 진동 다짐할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리얼 보시면 구멍이 남죠. 서서히 뽑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체크하시고 내부진 콘크리트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 무슨 방향?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사실 수직 타설이어야 돼요. 사실상 콘크리트는 이 수직으로 부어놔야 돼요. 수직으로, 연직으로 수직 타설이 기본 원칙입니다. 행방향 이동을 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철근만 배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도 설치해야죠. 그리고 각종 설비들이 엄청 와요. 최근 건물들은. 여러분들 전기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 그 관계된 센서 관계된 게 요새 첨단화되다 보니까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콘크리트 행방향 이동하면요. 그래서 옛날 무식하게 타설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기에 콘크리트 확 불어놓고요. 막 밀대 같은 걸로 밀고 그랬습니다. 그래 타설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행방향 이동하면 이 철근이나 또 철물들 설비 부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천정에 있잖아요. 이런 반자턴의 배관들을 매달기 위해서 안에 인서트를 삽입해 놓거든. 원래 볼트를 끼우기 위해서 너트를 미리 삽입해 놓거든. 그 이동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항상 무슨 타설? 수직 타설이에요. 진동기로 해서 행방향 이동을 절대 금합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세요. 7번. 재진동을 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한다. 자, 이겁니다. 응결이 보통 먼저 이루어진다 했죠? 응결 다음에 경화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건 경화라 했고요. 그러면 초기에 겨우 형상을 갖추도록 엉키는 작용이 뭐다? 응결이에요. 보통 응결은 10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응결이 뭐다? 시작되는 점을 초결이라 해. 초결, 그리고 종결이라 해. 초결, 종결. 그럼 시작되는 것이 초결이고 끝나는 것이 종결입니다. 종결이 끝나고 나서 뭐가 된다? 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응결이 시작된,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에는
이거는 진동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결이 이미 엉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진동 주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옛날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됐을 때 진동에서는 이것만 한번 언급을 한 거야. 진동 다짐을 오래 할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된다. 그 측면만 한번 옛날에 언급했어요. 3, 4일 때. 그러면 지금은 언급이 없었어. 그러면 진동 다짐을 혹시나 앞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진동 다짐 자체에 대해서 시험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자, 양생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거는 종합문제 지문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상에서 이겁니다. 두 번째 줄, 기억의 두 번째 줄 있죠? 끝난 후에 급격한 건조나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것이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겁니다. 급격한 건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나중에 양생할 때 보면 위에 표면에다 뭘 덮었습니까? 거적 같은 거. 옛날엔 가만히 덮었죠? 맞지? 거적을 덮어놓고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이거야. 직사일강을 받게 되면 급격한 건조를 야기시키죠. 그러면 건조 수축에서 균열이 생겨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급격한 건조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겨서는 된다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럼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우리 겨울철에 입술에 균열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급격한 건조예요. 맞죠? 그래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해 주시도록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디귿 체크하세요. 디귿 160페이지 양생에서 일반상에서 디귿 평균 기온이 연속적으로 며칠 이상 2일 이상 5도씨 미만인 경우. 자, 이겁니다. 공사는 보통 몇 도씨 이상에서 하락했어요? 5도씨 이상에서 공사해야 돼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 강도가 안 나와요. 온도가 낮아지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일 이상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도씨 미만일 때는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마지막 줄 있죠? 가열 보온 양생을 고려해야 된다. 가열 보온 양생. 여기서 가열 보온 양생은 공기를 가열하는 거예요. 또 콘크리트 가열하면 안 돼요. 공기를 가열하라 이 뜻입니다. 공기를. 그래서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측면 한번 봐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염 나오죠? 161페이지 이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염에서 일반상 나옵니다. 1번 기억, 시공이염은 될 수 있는 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한다. 체크하세요. 전단력이 뭐다? 작은 위치에 설치하면 전단력. 그래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각. 압축력이 작용하는 거. 그러면 쉽게 이거죠. 자, 기둥 봅니다. 자, 기둥은 수직 부재잖아요. 그러면 기둥은 수직 부재니까 압축력이 작용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직각을 하라 했죠? 직각. 아까 기본적인 원칙 제가 두 가지 했죠. 콘크리트 이어붙기에서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이염 단면을 뭐 한다? 최소화시키라 했죠. 그래서 재축 방향이 뭐다? 직각으로 둔다. 그럼 이렇게 두라 이게. 이렇게. 그러면 1층 끝났을 때 이렇게 기둥은 바닥편 상면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수직이니까 직각이니까 수평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층 공사 끝나면 있죠? 수평으로 딱 해놓고 또 철근 백은 딱 해가 그 부집 해놓고 콘크리트 타세가 또 1층 딱 끝나죠? 평평하게 수평으로 나가잖아요. 그거 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번에 그 수평 시공 위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거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갔네요. 거기 일반 사항에서 리얼 체크하십시오. 리얼. 외부의 염분에 의해서 피해를 우려 있는 해양이나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는 시공 위험을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이겁니다. 해양이나 항만과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 원칙은 어떻게 이염부 두지 말아야 이게 이염부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부덕이 시공 위험 설치할 때는 만조 위치로부터 위로 0.6m고 간조 위치로부터 아래로 0.2 사이 부분은 피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만조수이다. 여기가 만조일 때는 만조를 기준으로 위로 0.6m 잡고, 해양에서는 위로 0.6m 선 잡고, 그 다음에 간조 물이 빠졌을 때 기준 잡아서 간조 수위로는 아래로 얼마다? 0.6m입니다. 아래로 0.6m. 그래서 요 사이 범위에서 두지 말아야 이게. 그러면 그 위는 아예 아래에서 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해양 항만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경우는 여기에서 이염을 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것을 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 이염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 이 위쪽이나 아래쪽 물에 항상 잠겨 있는 쪽이나 아니면 어떻게 위쪽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죠. 공기에 노출됐다가 소공기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마라 이게. 이염분은 어떻게 약점이니까 여기를 좀 피해서 해주라 이겁니다. 피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그거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니다. 넘겨서 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 162페이지에 자, 5번에 바닥틀 시공 위험이 나옵니다. 자, 바닥틀 시공 위험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사이 스팬 똑같다겠죠? 경관이라고도 하고 간사이 영어로 스팬. 그래서 이 경관에 그러면 수평부재니까 전단력이 최소인 부분이 경관의 어느 부분 된다? 중앙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된다. 경관의 중앙부 부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가 무슨 장소다? 전단력이 최소인 장소예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작은보가 교차할 경우 작은보 폭 2배 요거 가지고 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둥과 기둥이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 자, 이 수평부재가 무엇인가 하면 보예요. 이게 큰 보죠. 큰 보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면. 그런데 이때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를 갖다가 구획할 때 쓰는 것이 작은 보예요. 작은 보입니다. 작은 보는 어느 때 쓰는가 하면요. 이런 경우에 작은 보를 보통 설계를 합니다. 자, 이 바닥판 두께를 슬래브 면적이 크면요.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해서 철근을 굵은 걸 써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중간에 작은 보를 구획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슬래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커지게 되면 보통 작은 보를 구획을 보통 합니다. 구획을 안 하면요. 나중에 저것 때문에 이 스판이 커지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4번의 LX 지점을 따는데 그 일본 이론을 가지고 땄거든요. 그런데 장스판에 적용하니까요. 4번의 LX가 단부 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균열이 바닥판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80년도 초에
장서판을 막 건설해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건물을 크게 안 짓다가 서판을 일단 규격화돼서 하다가 자 조금 늘려보자고 장서판을 늘려버렸더니 바닥판에 균열 다 갔습니다. 80년 초에 지은 건물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강 대책이 작은 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작은 보는 있을 때는 이겁니다. 이 기둥과 기둥 중심 간 거리 이 중앙부세해야 되는데, 맞죠? 원래 중앙부세해야 되잖아요. 금방 하죠? 경간의 중앙부 부근에서 하락했죠? 전단이 최소해야 돼. 근데 작은 보하고 큰 보의 이음부가 되잖아요. 이음부가 약해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 두 배마다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하라는 것은 요걸 피해서 해주라 이게. 요 2배 떨어진 거리 여기서 하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요 위치에서 하든 요 위치 여기서 하든 이쪽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해라. 그럼 이음부를 피해서만 이어주라 이겁니다. 이음부 피해 2배 떨어진 곳에서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5회 때 출제를 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여기에서 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큰 보와 작은 보 이음부에서 하면 안 되고 이음부를 피해서 2배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치 시공은 기억 나오죠? 아치 축에 뭐다? 직각으로 두면 된다. 자, 이음단면 최소화하면 된다 이거. 왜냐하면 아치는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축의 직각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붙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붙기 하지 않는 것은 시방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이어붙기 안 합니다. 캔틸레버 부재는 안 합니다. 보나 바닥판. 캔틸레버 포라든지 바닥판의 경우는 이어붙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캔틸레버 보나 바닥판은 이어붙기 안 합니다. 자, 캔틸레버가 뭔가 하면 캔틸레버는 1변 한 변이 고정단이에요. 1변 고정이고 3변이 자유단인 거예요. 이 설계된 게 보통 보의 경우는 양단 고정보입니다. 양단 고정보가 보통 라멘 구조는 일반 양단 고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캔틸레버 보는 한 변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캔틸레버 보는 내민보예요. 내민보 형태. 자, 이것은 어디에 많이 설계되는가? 복도형 아파트, 복도 상부예요. 복도를 그냥 슬래브만 빼놓으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보강해 준 거예요. 보를. 그래서 이 캔틸레버 내민보가 설계가 되는데 이거하고 바닥판의 경우는 차양들이 많아요. 또는 발코니 형태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바닥판은 차양이나 발코니들이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다는 아니고요. 모두는 아니고요. 발코니는 이제 몇 번 고정이 약간 틀려져요. 설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캔틸레버 보바닥판입니다. 그런데 얘는 한 변만 고정단이 됐기 때문에 힘을 한쪽으로만 전달해야 돼요. 믿을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요. 캔틸레버 보는 이거는 이어붙기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어붙기 전혀 안 해야 될 것이 이어 안 해야 될 것이 캔틸레버 부재입니다. 캔틸레버 부재는 이어붙지 않더라도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 부지 나중에 있죠. 그 부지 타령하기 이전에 파이프 샤프트 동발이 기둥을 좀 뺍니다. 받침 기둥을 빼는데 그때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가다 뛸 때 철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여기는 안 간다. 저 노가다 뺄 때 딱 기둥 뺄 때 절대 여기는 안 갔습니다. 이게 붕괴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 원칙을 잡고 항상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뛰시는데 가라는 데 다 가요. 저는 안 갈 때는 꼭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유일하게
이어붙기 안 해야 될 것은 뭐다? 캔틸레버 부재는 이어붙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수 콘크리트 분야가 나옵니다. 자, 이 특수 콘크리트 분야는 올해 정도는 한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됩니다. 올해 20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준 시방서 내용을 거의 압축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표준 시방서 내용 압축해 놓은 거예요. 요번에 시방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시방서 안 들어갔거든. 콘크리트 시방서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19회 때는 안 들어갔거든. 18회 때는 막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변동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론만 내네? 그럼 이론만 강의하면 또 시방서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방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수 콘크리트 분야는 마지막에 출제했던 게 15회 때였습니다. 14회 때 그 밑에 2번에 나오는 한중 콘크리트가 14회 때 냈어요. 한주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 이걸 냈고요. 그리고 15회 때 특수 콘크리트 종합 문제를 낸 거예요. 특수 콘크리트 이 종합 문제를 낸 겁니다. 종합편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9회 10회 때 나왔었거든요. 9회 10회 때 나왔었고 9회하고 10회 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쉬고 나서 14, 15회 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앞전에는 18회 원래 19회 때 나와야 되는데 18회 때 너무 시방서도 다 냈다 보니까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출제한 사람들 한번 질타 받았는가 봐요. 팍 준 거 보니까 문제가. 그래서 19회 때는 못 나온 것 같고 이제 20회 다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기온이 몇 도시? 25도씨 초과입니다. 넘을 때 일평균 기온이 25도씨. 그래서 15회 때 이 지문이 나왔어요. 특수 콘크리트 낼 때 1번만 지문 냈습니다. 종합 낼 때 25도 초과인데 20도 이렇게 해서 출제했습니다. 온도 장난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법령이나 어떤 구조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시방서 수치 장난친다고 해? 작년에는 블록하고 벽돌하고 혼합 쌌을 때 블록 3단마다 철물 보강하는 거 있죠? 3단을 5단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냈거든. 그럼 이제 요거 온도는 바꾸었습니다. 한번.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은 기출 지문 써놓으세요. 그럼 옳게 나와요, 이제. 이건 기출 지문입니다. 답이 됐었어요. 1번은. 그러면, 자, 더울 때 치면 이겁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보통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수축은 어떻게? 빠르죠. 난방 온도 높여놓으면 입술 건조 빠르잖아, 맞죠? 그거 같이 온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균열이 잘 생겨요. 거기 생기지 않도록 시방서의 주의사항을 다 써놓은 거예요. 명심하세요. 서중 콘크리트,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건조 수축도 많이 생기고 응결 경화도 어떻게 빨라요. 안 그래도 수화 반응에서 수화 작용에서 수화열이 생기는데 외부 온도가 높아버리면 균열이 잘 생기죠. 그러면 그 건조 수축형 균열을 최대한 줄이도록 주의사항을 써놓은 것이 시방서 내용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기준은 25도씨 뭐다? 초과할 때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고온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물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하라.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 생기거든요. 최대한 어떻게? 낮춰줘라 이거 맞죠? 온도 낮춰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조건에 따라 단위 수량 및 단위 시멘트 될 수 있는 적게 사용한다. 절대 많이 높게 하는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이런가 하면 이겁니다. 물하고 시멘트 양이 많아지면 수화 작용이 어떻게 많이 생기잖아요. 맞죠?
수화작용이 많이 생기면 수화열이 어떻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건조수축이 많이 생기면서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적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가르쳐 줄게요. 시방서에서 말쓰라는 게 잘 안 나와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적게. 우리도 사실 이거잖아요. 적정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죠, 맞죠? 맞아요? 적당한 선에서 맞죠?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슬럼프는 뭐다? 180mm 이하로 하면 된다. 그러면 슬럼프 값은 우리 다 정리해 드렸죠, 앞에서. 슬럼프 값은 이렇게 가락했잖아요. 슬럼프 치는 어떻게 가락했어요? 값은 210mm 이하가 있었고 210mm 이하는 자 유동화 콘크리트 맞죠? 유동화 혹시나 언급할 걸 대비해서 보면 210mm 이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 위해서 유동화재를 첨가한 콘크리트가 유동화 콘크리트였죠. 그리고 180mm 이하는 많다. 모르면 다 180mm야. 그리고 150mm, 3cm, 30mm 사이로 갑니다.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자, 베이스 콘크리트는 유동화재를 첨가하기에 뭐다?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 할게요. 원래 베이스가 바탕이죠. 자, 그리고 120mm 이하가 있는데 이거는 고내구성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고내구성 콘크리트. 그래서 슬럼프 값이 이렇게 가는 거야. 120, 150, 180, 210mm. 유동화 시키면 전부 다 이겁니다. 210입니다. 무슨 고강도 콘크리트 유동화 시키면 210mm가 되는 거예요. 명심한 유동화는 전부 다 얼마? 210. 유동화재를 콘크리트 비빈 데다 유동화재를 첨가하면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자, 콘크리트 5번에 콘크리트 비빈 후 대독 빨리 탓을 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1.5시간이 탓을 해도 가능합니다. 지연형 감수제는 이거죠. 지연형은 응결을 어떻게 지연시켜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지연형은 빨리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걸 뭐다? 지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콘크리트 탓을 공급 온도는 35도씨 이하여야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나중에 안 좋습니다. 나중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온도를 어떻게 낮춰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8번에 공급 부은 후 급격한 수분 정말 직사광선의 온도 상승을 막고 수분 상태 유지하면서 양생해주라. 전부 다 뭐예요? 건조수증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입니다. 그 주의사항을 써놓은 겁니다. 그게 쭉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는 자, 1번에 1평균기온 몇 도시? 4도씨 이하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한중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 시공 방식 기온이 0에서 4도씨는 간단히 주의 보온 시공하면 되고, 근데 3도에서 몇 도까지 0도씨에서 물 골재를 가열할 필요 동시에 어느 정도 보온이 필요하다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넘겨 보십시오. 넘겨가서 보시면 저거 봐두시도록 하면 됩니다. 5번이에요. 5번. 이거는 핵심 포인트가 5번이에요. 5번. 자, 재료를 가열한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가열해라? 물을 가열하라.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골재도가, 근데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14회 때 낸 거야. 절대 시멘트는 결합제니까 얘를 가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물을 가열하고, 그래서 5번을 꼭 잘 알아두시면 돼요.
또 다시 언급해도 5번이에요. 얘는 또 다시 내도 5번입니다. 얘는 5번을 거의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골재는 직접 불꽃을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직접 불꽃을 가열, 그럼 직접 가열하지 마라. 골재는 간접 가열하라 이거야. 골재는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가열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불꽃을 대해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라고 보면 돼요. 오징어 가스레인지에 바로 구우면 그게 뭐다? 직접 가열합니까? 맞죠? 근데 저 휴게소 같은 데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맥반석 위에서 구우죠. 그게 간접 가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재를 가열할 때 직접 불꽃을 대서 가열하지 말고 솥 같은 데 넣어서 있죠? 솥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재에 직접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꽃이 맞죠? 그래 간접 가열 형태로 가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다른 목적, 쉽게 줄여서 경량 콘크리트라고도 해요. 그러면 경량은 가볍잖아요. 그럼 가볍다는 것은 경량골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시멘트를 가벼운 거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된다? 골재를 경량골재를 쓴 것이 경량골재 경량 콘크리트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자, 경량골재 설름포 모르면 얼마나 겠어요? 180으로 가면 돼. 자, 유동화 210, 고강도하고 베이스 150, 고내구성 120, 나머지 모름마다 180입니다. 180 이하로 해주시면 되고, 이때 거기에 나오는 물결합제비 체까지 최대값은 60%. 잘 모르면 60%로 가주면 돼요. 보통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60%로 가고요. 그 다음에 50%짜리 물결합제비 50%짜리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물결합제비 50%짜리는 자, 고강도 콘크리트 그리고 수밀 콘크리트 자, 수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를 밀실하게 해서 방수적으로 만드는 게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수밀성 기준인 콘크리트들, 수밀성 기준들의 기준의 콘크리트들. 이건 어떤 콘크리트 수밀성이 나오면 그래서 고수가 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무슨 콘크리트? 수밀, 숫자 들어가는 것들. 수밀. 고수는 자기 실력을 50%를 속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타짜들 자기 실력 절대 안 드러내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수밀성 기준의 콘크리트. 수밀성 기준의 콘크리트들은 50% 이하로 갑니다. 물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골재시키에 자 시험에 손실되는 양은 10% 이하야 됩니다. 5번 체크하시고 10% 이하야 돼요. 손실되는 양은. 손실이니까 많이 돼서는 안 되죠. 10%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6번에 단위 질량은 허용값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그거 허용값은 얼마다?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10% 미만을 하라 이거죠. 맞죠?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6번은. 결과적으로 10% 미만 차이는 10% 미만이어야 된다 이게 10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5번 6번 둘 다 10%예요. 맞죠? 10%예요. 하나는 10% 이하야 되고 단위 질량은 허용값은 10% 미만이어야 되고 다 10%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몇 프로? 10%. 너무 오차가 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물을 흡수하기 쉬우므로 이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죠. 7번 체크하세요. 7번. 자, 7번 개념은 사전마다 흡수시켜야 되는 거죠. 경량골제는, 그래서 이 경량골제는 사전 흡수시켜야 돼요. 사전 물을 흡수시켜서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골제들은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표면 건조. 미리 자 사전 흡수를 시켜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내부에는 물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 안 해가지고요. 타설시 시공연도 나오고 비빔도 돼. 자, 만약에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로 안 만들어주면요, 콘크리트 비빌 때 경량골제 물을 흡수해 버려요. 그럼 비빔이 잘 안 되고, 비벼지에 따라서 타설시 시공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미리 물추김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9번 체크하십시오. 9번. 경량골제 콘크리트, 공기연행 콘크리트 사용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A제 공기연행제 써라 이게 9번은. 9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9번은 공기연행제 사용하라는 겁니다. 공기연행제가 A제.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기연행제는 약품입니다. 공기 비미시 첨가하면 미세 기포를 발생시키는 약품이에요.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12번 체크하시고 경량골제 공기량은 일반 골제 사용한 공기보다 1% 어떻게 크게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경량골제는 일반 골제보다 어떻게 거칠어요. 시공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량을 증가해야지 어떻게 시공연도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량을 몇 퍼센트? 1% 크게 합니다. 크게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